일본 여행 예약이 반토막 났습니다. 7월 이후 한국인 방일객의 취소가 급증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항공 노선이 연이어 운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회원수 133명인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카페까지 불매운동에 동참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베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한국민의 일본 여행 보이콧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청 장관은 정부의 수출 규제 후에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이란 관계 악화에 따른 방역의 감소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한 일본 여행사는 7월 이후 한국인 방역객의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절반 정도라고 했죠. 요미우리도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바꾸는 움직임이 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행객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 한국의 일본 여행객 수는 750만 명, 한 해 6조 원을 쓰고 왔는데요. 이는 중국 800만 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인구수를 비교하면 한국의 750만 명은 엄청난 숫자죠. 중국 여행객들은 대도시를 주로 가지만 한국 관광객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용한 온천이 있는 료칸이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조용하고 먹거리가 많은 후쿠오카, 큐슈 지역, 오사카와 교토, 그리고 낚시를 위해 대마도를 많이 찾았습니다. 대마도로 가는 공항의 한국인 비율은 99%가 넘고 후쿠오카와 큐슈의 공항도 한국인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이곳에 항공기를 타고 가는 외국인은 거의 한국인인 셈이었죠. 이 일본 지방의 소도시들은 관광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일본의 지방 소도시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한국인들이 이곳을 안 찾으면 수많은 호텔과 료칸, 유명 음식점과 편의점, 선물을 판매하는 상점들과 백화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17일 일본 도쿄 방송에 따르면 도토리현 사카이 미나 토시에 있는 미즈키 스케로 로드에 한국인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토리현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에서 필수 코스로 꼽히는 곳이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은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우리 관광객이 끊기면 오사카, 후쿠오카, 기타 큐슈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우려만 할 뿐 크게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행을 안 가기 시작하면 두 달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점이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꾸준히 일본 여행 불매운동을 지켜준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일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할 것이고 이는 일본의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1차, 3차 산업 종사자는 아베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입니다. 결국 아베는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돌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베는 그동안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1차, 3차 산업 종사자들을 참겨왔습니다. 심지어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의 농업과 수산업을 살리겠다며 후쿠시마산 쌀과 수산물을 직접 자신이 먹으면서 홍보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집권 후 관광산업에 정책을 집중하여 지방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가장 큰 일조를 한 셈이었죠. 그래서 아베에게 관광과 지방 소도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광산업으로만 먹고 사는 일본의 소도시를 안 가게 되면 아베의 급소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2020년 관광객 4천만 달성,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아베의 빛나는 목표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럭비 월드컵을 유치하며 아베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자신의 그런 계획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선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주는 피해액에 비하면 크지 않을 것이고 국내 여행 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베도 이 같은 생각 때문에 한국 여행객의 감소를 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회의론자들의 의견처럼 일본 여행 불매운동은 일본 정부가 신경 쓸 만큼 큰 타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아베의 급소일 수 있습니다. 이상 이 보고서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부 박장성에 있는 하박교력 공장 확장 프로젝트의 44.9%의 비용이 증가한 5억 6,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하박질소 비료 및 화학회사 유한회사인 한이캠코는 증설 비용의 80% 이상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이자율과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에 시작되어 2015년에 완성되었다. 베트남 국립화학그룹의 자회사인 이 회사는 투자를 늘릴 능력이 없었지만 여전히 비납금의 제한이 승인돼 건설 규정도 위반했다.
이 회사는 입찰 및 평가 규정도 어겼으며 근거도 없이 총투자 금액을 늘려 2019년 6월 현재 2조 8,900억 통의 누적 손실을 끼쳤다. 범죄적 무책임의 징후들이 있어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1960년대 베트남 최초로 설립된 한이캠코는 2015년 증설 이후 경영 악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번 증설은 수조 동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 12개 공기업 부실 사업 중 하나다. 12개 중 무려 4개가 비내첨에 속하는 비료공장 건설 및 증설 사업이다. 2017년 9월 베트남 당 지도부는 4대 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응웬 안둥 당시 비내챔 위원장을 베트남 공산당 내 모든 직책을 박탈했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JB금융. 이 같은 움직임은 동남아와 베트남에서의 거대 기업 인수 합병 전략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JB금융은 2006년 국제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후원으로 설립된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을 완전 인수를 위해 약 1,610만 달러를 지불했다. 베트남 증권사의 자본금은 지난해 기준 3천억 동이었다. 한국은 베트남 금융산업의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 중 하나이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베트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더 인베스터는 JB 파이낸셜 대표의 말을 인용해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의 1,530만 달러의 자기자본보다 지급액이 1.05배 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김계홍 JB금융 회장은 해외 사업으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사업 영역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잠재적인 합병 거래를 찾는 것이 이러한 시장을 뚫기 위한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은행 인프라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은행 산업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필두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고 말했다. JB금융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의 모기업이다. 더 인베스터에 따르면 JB파이낸셜은 새로 인수한 회사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의 부동산과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투자 전략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또 베트남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나 인수 합병 자문 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베트남 내 국내 대출업체의 영업이익은 2017년 57억 2천만 달러에서 2018년 64억 3천만 달러로 늘었다. 2019년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7.02%의 견실한 성장은 한국 금융업체에게는 베트남 시장이 매력적이다. 한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태국에 본사를 둔 센트럴 그룹을 베트남 10대 소매업체로 선정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온 오프라인 매출 추정액으로 조사한 결과 태국계 센트럴 그룹이 베트남 유통업계 상위 10대 기업 중 5위를 차지해 2019년 매출액은 6억 8,400만 달러인 반면 2018년에는 7억 2,8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센트럴그룹은 2019년 9월 30일 현재 태국 51개 지역에 1922개, 베트남 40개 지역에 13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센트럴그룹은 해외 최대 시장인 베트남의 인수 합병 거래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2017년에는 베트남의 수입의 13%를 지출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이재볼은 올해 1분기의 예상 가치인 18억 7천만 달러의 기업 공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태국과 베트남을 모두 사로잡은 COVID-19 때문에 센트럴 그룹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2019년은 아태 지역 유통산업이 다시 성장한 한 해였다. 이 지역을 다른 시장들과 차별화시킨 것은 새로운 오프라인 거래와 전자상거래 소매 방식과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점점 더 기술에 정통한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실험하는 새로운 브랜드들의 확산이다.
한편 현지 투자사인 빈그룹 JESC, FPT 코퍼레이션, 피코 JESC, 푸년 주얼리 등은 모두 2019년 실적 개선을 보고했다. 베트남 10대 유통기업 중 3위인 빈그룹은 전년 7억 1,200만 달러에서 2019년 8억 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베트남은 지속적인 도시화와 젊은 도시 소비자들의 수요 진화를 보고 있다. 그것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같은 현대적인 소매 채널의 강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의 증가하는 영향력은 바쁜 도시 생활 양식의 흐름에 맞는 식료품 쇼핑의 수요를 목표로 하는 미니 슈퍼마켓과 같은 형태의 출현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상당수는 가처분 소득 수준이 낮고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현대적 소매 형태의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소규모 독립식품 잡화점과 같은 전통적인 재벌도 시장에서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